심리학 했었죠. 교육 심리학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몇 페이지였죠? 몇 페이지? 44페이지요? 지금 44페이지. 44페이지. 아, 그렇구나. 자, 44페이지 하겠습니다. 아, 44페이지 사회인지로. 자, 아시다시피, 자, 교육 심리학 하고 있고, 교육 심리학은 왜 배우는 학문이냐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아동은 심리적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심리학은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말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발달 상태, 발달 이론,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 학습 이론, 그다음 동기 이론, 개인차 이론.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소를 줘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발달에는 무슨 발달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 신체적 발달. 자, 지적 발달을 연구한 학자가 누가 있다? 피아제하고 비고츠키. 자, 피아제와 비고츠키. 그럼 우리 쌤들이 피아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다?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연구했는데 특히 발달 상태. 어떤 발달? 인지적 발달, 지식, 사고의 발달을 연구한 학자다. 그러면 사고의 발달을 연구한 학자인데 자, 사고의 발달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때문이다? 평형화 욕구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평형화 욕구 때문이다. 그 다음 이 평형화 욕구 때문에 어떻게 사고가 발달되는지 그걸 설명할 때 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인지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 인지 구조가 뭘 거치면서 그렇죠. 우리가 동화와 조절이라는 적응과 조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인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 인지 구조가 정교화되거나 복잡화되는 거. 정교화, 복잡화. 이게 사고 발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사고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 비고치키는 사고가 어떻게 발달한다고 그랬습니까? 사고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피아제하고 비고치키는 왜 나왔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든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박보영이하고 송중기가 있는데 거의 나이가 비슷했어요. 늑대소년에서. 그런데 누가 더 보면 박보영이가 훨씬 더 인지가 더 발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송중기는 숲속에 살았고 박보영이는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고치키가 보기에는 그냥 둘 다 평형화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보영이가 더 발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고 발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비고치키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그래서 자,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보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고 발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은 비계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죠? 그런데 또한 비고치키는 사고 발달이 무한정 비계를 준다, 힌트나 단서를 주는 게 비계인데 힌트나 단서를 준다고 그래서 무한정 발달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근접 발달 영역으로 부른다. 자, 복습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히 합시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 다음 정의적 발달은 어떻게 나눈다 그랬습니까? 도덕성 발달로 콜버그. 그렇죠? 그 다음 성격 발달로는 프로이드하고 에릭슨.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고 그 다음 이제 학습이론. 학습이론은 자, 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동주의. 그 다음 먼저 사회적 인지주의. 그 다음 인지주의 구성주의.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인지 사회인지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사회인지로 합시다. 사회인지론. 자, 지난주에 행동주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자 봅시다. 어떤 게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행동주의는 어떤 게 학습이다? 그렇죠. 외연적 행동이 변하는 것. 외연적 행동이 변하는 게 학습이다. 자, 그러면 외연적 행동이 어떻게 변하냐고 봤을 때, 자, 행동주의는 보통은 그 유형으로 두 가지를 본다. 물론 시행착오설까지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었죠. 그래서 자, 이 외연적 행동이 변화하는데 의도하지 않게 변하는 경우,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불안 같은 거 걸리는 경우, 시험 불안 같은 거나 또는 비행기 공포라든가 비행기 탄데 공포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행동이 변하는 경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고전적 조건 형성. 우리가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건 대부분 어떤 거라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면 거의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있죠. 즉, 자, 밥을 먹을 때 식탁에 앉아서 안 먹고 막 돌아다닌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변화시킵니까?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 칭찬해주고, 돌아다니면 벌 주고, 그렇죠? 이걸 강화라 그러고 이걸 벌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체는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행동의 변화를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아빠는 아이에 있어서는 타인이죠. 그렇죠? 타인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이런 학습자가 능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불러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여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행동주의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이거 많이 배웠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것들이다? 그렇죠. 행동을 타인이 외연적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인데 그 노력에다 이름표를 붙여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맥의 원리, 토큰 경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노력에 이름표를 붙여준 거죠. 자, 이제부터는 사회인지론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인지론은 왜 나왔는지 등장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인지론은 두 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 측면. 그렇죠? 그래서 자, 반두라가 보기에는 아까와 같이 강화와 벌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강화나 벌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경우. 자, TV에서 자, TV 보고 따라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변화하는 경우죠. 뭘 안 받았는데? 강화를 안 받았는데. 그래서 자, 사회인지론은 그러면 외연적 행동이 변화했네? 그런데 보다 강화나 벌 같은 거 안 줬는데 변화했네? 그래서 사회인지론은 거기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관찰학습. 그럼 관찰학습은 어떤 거다? 강화나 벌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관찰에 의해서. 그래서 자, 사회인지론에서는 지금 제일 일단 중요한 게 어떤 거다? 그렇죠. 관찰학습. 그럼 관찰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그럼 모델링. 먼저 모델을 보고, 그 다음 뭐 한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머릿속에다 기억하죠. 그 다음 그걸 뭐 합니까? 운동을 재생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동기화된다. 그쵸? 자, 이게 모주파, 운동행. 그러면 뭐가 변한다? 행동이 변화된다. 이게 관찰학습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어떤 걸 강조한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사회인지론은 이 관찰을 강조한다. 관찰. 모방, 모델링에 대한 모방. 또 하나는 관찰학습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관찰학습은 강화나 벌에 의해서 직접적인 학습이 안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강화를 주나 벌을 주는 게 바로 학습하고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 A라는 친구가 연필을 잘 굴렸어. 그런데 수학에서 90점을 맞춰버렸네. 자기 반에서 1등이야. 항상 20점, 3점 맞은 애가. 그러면 이 애가 그럴 때 선생님이나 옆에 친구들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줘요. 강화를 줘요. 그럼 잘 봅시다. A가 그럼 그 다음에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할까요? 자기가 연필 굴려서 90점 맞은 거 다 아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다시 강화나 벌이 직접적인 학습을 일으키지는 않죠. 그래서 반두라는 됐습니다. 지금 시험 기출문제니까 반두라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뭘 이야기하냐면 기대를 이야기해요. 기대가 있어야 자 강화를 주든 안 주든 이 기대라는 것에 특히 강화를 주면 기대가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강화를 준다 하더라도 기대에 영향을 못 주면 학습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시험 점수 잘 맞겠다 이런 기대가 없으면 학습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인지론에서는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기대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기대는 사고예요? 아니면 그냥 행동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기대죠. 그러니까 사고잖아. 그래서 왜 사회인지 이론 됐냐면 원래 반두라는 신행동주의자였어요. 유연적 행동 변화가 학습이라고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대라는 걸 넣어버리니까 사고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회인지로 불리게 되고 학습을 이게 무엇에 의해서
사고에서 행동이 변화하는 것. 다시 쌤, 사고에서 행동이 변하는 것, 기대 같은 사고에서 행동이 변하는 걸 학습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합사. 자기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조절. 자,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사회인지 이론은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것만 보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은 뭐냐면, 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죠? 또 잊어먹었어. 탤런트 누구? 대한민국 만세 탤런트. 송일구. 그렇죠. 송일구. 아버지가 얘들 어땠어? 완전히 초기보다는 나중에 끝날 때 보면 굉장히 행동이 많이 변화됐죠. 그것도 좋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많이 변화됐죠. 그런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애들이 아빠에 의해서 행동이 변화될까요? 반두라는 스키너에게 네가 말한 이 타인 조절은 아마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는 뭐가 될 것이다. 맞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부모님 말씀 듣고 행동 바꿉니까? 되게 다 착했나 봐요. 부모님 말씀 듣고 다 행동들 바꾸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보다 내가 바꾼다 이거예요. 내가 바꾼다. 타인 조절이 아니라. 그래서 타인 조절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행동을 바꾼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자기 조절이에요. 자기 조절. 자, 그러면 만약에 자기 조절 학습이다 그러면 스스로 그냥 학습하고 싶어서 학습하는 걸 자기 조절 학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개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조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결정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행동주의에서는 어떤 것이 환경이 어떤 걸 결정했다. 행동을 다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환경. 자, 환경. 그런데 자, 어디에서는 사회인지론에서는 환경이 결정한 측면도 있지만 행동이 환경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지금 환경 이런 환경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부터 떠들어봐. 환경이 떠드는 환경으로 바꾸죠? 아닌가 봐. 그다음 환경은 또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사고가 바꿔지면 환경도 또한 바꿔질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빨간 스포츠카가 나보다 빨리 가고 있어. 나 얘 따라잡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여기 교통순경이 있고 빨간 스포츠가 잡혀 있어. 그럼 어때? 당연히 속도를 늦추죠. 그렇죠? 방금 그러면 생각의 행동에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잡혀 있을 것 같으니까 잡혔네? 내가 빨리 뭘 줄여야 되지? 행동을 줄여야지. 아니 행동이 아니라 스피드를 줄여야지 하고 행동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잡히는 환경이 됐어? 아니면 지나가는 환경이 됐어? 행동을 다행히 속도를 줄이니까 지나가는 환경이 됐죠. 이런 걸 상호 결정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문제를 풀 때, 사회인지론에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용어들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 7, 80%는 관찰학습에다 중점을 두고 출제가 됩니다.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문제를 풀 때 키워드로 작용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쌤 거기 36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지난주에 풀었으니까 36번
자, 강화 없이 관찰하는 것만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관찰, 그쵸? 키워드였죠? 그 다음, 거기 보니까 강화는 수행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지 학습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그 다음, 인간 행동은 보상이나 처벌보다는 자기 조절에 의해서, 자기 조절? 그쵸? 답은 사회 인지론. 자, 그 다음, 사회 인지론에서 주장하는 관찰학습 단계를 바르게 이건 쌤들이 거의 다 알지만, 자, 전체를 쭉 이야기할 때는, 자, 우리 쌤, 다이어트 할 때, 고주파로 했어요? 고주파 운동을 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반두라는 모주파 운동을 했어요. 모주파 운동행. 다시 그냥 시험장에 가서 빨리 고르려면 생각 없이 빨리 고르려면 외워두면 되겠죠. 모주파 운동행. 근데 모델링이 없이 나오면 주부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주파 운동 이게 두 개는 없을 수 있어요. 안 나올 때도 있다고 단계에서. 그러면 이것만 외워두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답은 몇 번? 주의부터 시작해서 주의, 파지, 재생, 동기화 몇 번? 2번. 그쵸? 대답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인지론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학습은 단순히 모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에는 개인의 신념, 자기 지각, 개인의 신념, 기대나 신념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지각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델이 높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모델의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동의 빈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개인의 해석으로 강화는 행동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하지 못한다. 사실은 강화는 계속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반두라는 강화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단 강화 없이도 뭐가 일어난다?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강화를 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학습은 이루어진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스키너의 그런 강화의 역할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강화가 학습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반두라는 굉장히 닮은 실험을 하나 하겠습니다. 반두라 실험은 아닙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강화는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습 요인은 아니고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요인이다. 그 실험이 우리 책에는 이 기출은 안 나왔나? 기출에서는 안 나왔네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톨만의 실험 알아요? 톨만의 실험 들어봤어요? 톨만이라는 사람? 그냥 할게요. 대답 전혀 해줄 의향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톨만의 실험을 보면 쥐를 세 부류로 나눠요. A 집단지, B 집단지, C 집단지를 나누는데 A 집단지는 미로를 뚫고 나와도 먹이를 안 줘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이렇게 쭉 시행착오를 줄였다는 건 학습됐다는 거죠. 먹이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A는 이렇게 그냥 너무 좀 학습되게 보이나? 이렇게 학습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B 집단은 먹이를 미로를 뚫고 나오면 줬다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줄여가요. 이것만 보면 먹이 주는 것, 강화 주는 것이 학습 요인 맞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C 집단지예요. C 집단지는 7일째 되는 날 모이를 줬어요. 그 전에 안 주고. C 집단지를 이걸로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A 집단지와 똑같아요. 그러다가 모이를 주니까 갑자기 이렇게 줄여.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집단 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집단 주에게 인터뷰해 볼까요? 그러면 이들에게 니네들 이 미로 뚫고 나온 거 알았지? 그럼 다 알았다고 하겠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확 줄여버리죠. 몰랐다면 이렇게 줄여야죠. 그러면 이 집단은 이런 걸 보면 이 주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보면 이 주는 이미 학습이 돼 있다 안 줬다. 강화를 주든 안 주든. 강화를 주기 전에도 이미 학습돼 있었다 안 돼 있다. 미로를 뚫고 나온 길을 알고 있었다 못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니까 줄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 그렇죠? 그럼 결국 이런 톨만 실험하고 사실은 반드로하고 상당히 또 유사한 대답을 해요. 유사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떤 건 아니네? 학습은 아니네. 그런데 뭐 하긴 해요? 바로 시행착오를 줄여버리는 행동을 그러니까 시켜서 학습 요인은 아닌데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요인은 된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요. 이걸 인정해. 이건 반드라도 인정. 톨만의 실험 보고 맞다. 이건 톨만이 되게 말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의미를 알겠죠. 그럼 강화는 계속적인 수행에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자, 다시 38번, 네, 4번 문제 봐봐요. 4번 문제 제일 끝에 보면 강화는 행동의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동, 수행하는 것에 계속적인 역할을 해야 하네요. 강화 주니까 행동을 확 줄였잖아요. 시행착오를 확 줄였잖아.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바쁘니까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과 반도라의 사회인지 학습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다음. 자, 여기 모델링은 어떨 때 모델링이 잘 될까? 모델링이 어떨 때 잘 될까? 자, 그렇죠. 대표성이 있을 때. 그렇죠? 그 다음 친구들, 유사성이 있을 때. 그렇죠? 그 다음 능력이 있을 때. 그렇죠? 능력이 높을 때. 세 가지가 잘 돼요. 자, 선생님 봅시다. 자, 학교에서 가장 많이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 대표성이 있으니까. 좋아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개그맨들이 했던 행동들은 다 잘 따라하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고, 자, 우리 선생님 맞박이라고 알아요? 맞박이. TV를 안 보니까. 그거 따라했죠. 따라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맞박이 하고 있으면 미친 거죠. 따라합니까? 정신병가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대표성이 있을 때 잘 되고 유사성이 있을 때란 말은 뭐냐면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있어요. 별거 아니야. 나랑 비슷했어, 성적이. 근데 합격해 있어. 그러면 나도 합격할 수 있겠네? 나도 공무원 시험 좀 해볼까? 뭐가 있어? 하려고 하겠지, 행동을 하려고. 유사성. 다음 능력성. 자, 능력성이라는 것은 자, 선생님 축구 교실로 왔는데 박지성이 오고 그냥 청소년 대표했던 사람이 왔어. 누굴 보고 더 하고 싶은 이 주의 파악이 이게 잘 일어날까? 뒤에 이런 관찰학습이 잘 일어날까? 박지성이라고 해줘야지. 그렇죠? 박지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롤모델이라고 그래요. 롤모델 보면 잘하죠? 됐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몇 번 문제에 있어서 거기 38번 문제에 있어서 자, 이 3번이 그래서 맞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델이 뭐가 높을 때 높은 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모델링이 잘 된다.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자, 우리 쌤 지난주에 왔던 우리 쌤들 확인했잖아. 지문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자, 출제위원 쌤들이 시험을 얼마 안 나왔으니까 봅시다. 출제위원 가면 거기 방에는 뭐가 있냐면요, 컴퓨터가 있어요.
먹통 컴퓨터, 인터넷 연결 안 됩니다. 오직 뭐 하도록? 문서하려고. 그 다음 여기 뭐 있냐면 논문실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논문실 가면 다 어떤 논문을 했는지 다 적어야 돼요. 어떤 논문을 참조했는지. 그리고 책을 자기가 자기 부분에 있어서 교육학이다 그러면 교육학 책, 아주 유명한 책 2권 정도는 갖고 가요. 그 다음 기출문제를 주라고 그래요.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가 여러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책 많이, 물론 쌤도 안 보시겠지만 기본서를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게 대표적인 책을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제 위원장이나 출제를 담당한 사람들이 3년간 문제는 똑같이 되지 마라 그래요. 똑같이 되지 마라 그럽니다. 3년간은.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주면, 자, 이분들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 자기 책 보고 낸다? 머리를 좀 굴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완전히 검증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기출 지문들. 완벽하게 검증돼 있죠.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한번 시험 발표되면 기출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서, 지문에 민감해서, 이걸로 해석되고 이걸로 해석될 수 있으면 문제 잘못 냈어요 하고 소송 걸리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검토를 거친 기출지문이라 자기들이 문제 낼 때 이 기출지문을 조금만 문제없게 변형시켜 내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출제 며칠 안 돼. 한 6일에서 7일 사이에 이 문제를 다 낸다. 막 왜냐면 복사도 해야 되고 뭣도 배포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검토도 해야 되고 2, 3일, 3, 4일 내요. 그러면 물론 20문제니까 금방 되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낸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겠죠. 그래서 기출 지문으로 거의 다 됩니다. 제가 이게 제 친구는 계속 공직생활을 지금 하거든요. 제 동기인데, 합격 동기인데, 공직생활 하는 친구 하는 이야기가 시험 출제위원들이 수능 출제위원들은 많이 간대요. 논문 보러. 근데 공무원 출제위원들은 안 가신대요. 거의 대부분은 기출하면 자기가 갖고 온 책에서 거의 구성해서 출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용도 좀 그렇고 또 공무원 시험은 너무 많은 여러 시험이 있다 보니까 수능처럼 아주 집중적인 조명을 못 받죠. 그래서 별로 크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기출지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지문을 좀 봐두시면 만점에 가깝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과 반두라의 사회학습의 공통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럴 때 한번 봅시다.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강화나 처벌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자, 쌤 다시요. 강화나 처벌이 중요하다는 건 받아들이고 있죠. 아까 반두라도 받아들인다 그랬죠. 학습의 요인으로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역시 맞죠? 어떤 경험이든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신념과 기대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이건 누구 입장이야? 미안해. 목소리가 이상했네. 이건 누구 입장이야? 신념과 기대. 신념과 기대는 반두라 입장이고 신념과 기대 이런 사고 과정은 전혀 빼버린 게 뭐다? 스키너입니다. 이건 누구 입장이다? 반두라 입장이다. 그래서 스키너는 자기 부인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고마워. 정적 강화를 줘서 고마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썰렁할 때도 있고. 자, 일단 선생님 여기까지 다 알겠어요. 일단
40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다음 설명. 강화가 없이도 학습이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만이 학습은 아니다. 구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인지도를 학습한다. 학습은 자극 반응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면 특정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쵸? 이거 뭐가 없네. 뭐가 없어, 쌤 딱 보니까. 사회인지 이론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회적 구성주의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건 비고치키 이야기입니다. 비고치키 이론을 기반으로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초반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행동주의. 목적적 행동주의자다. 자, 목적적 행동주의자. 좀 이따 구성주의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사회적 나왔다고 그걸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도 했다. 초기에는 목적적 행동주의.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4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팬치 나와서 침팬치. 이건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여기 이론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었어요? 그렇죠. 여기 인지주의에 해당되겠죠. 인지주의에서 자, 인지주의에 거기에 있는 것은 어떤 거다? 인지주의는 여기 한번 봅시다. 학습이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인지주의는 행동 변화는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뭐만 변화하는 걸 학습을 본다? 생각이 변하는 거. 다시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행동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뭐가 변화되면? 사고가 변화돼. 자, 지난번에 뭐 할 때? 이 도덕성 발달을 할 때 했는데 3월 달에 형이 B가 동생입니다. 때렸어요. 5월 달에도 A가 B를 때렸어요. 근데 3월 달에는 왜 때렸냐면 심심해서. 5월 달은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엄마 속상하게 한다고 때렸어요. 행동 똑같이 했죠. 근데 이런 건 전혀 안 봐요. 그냥 생각만 봐요, 생각. 이거 학습됐다. 도덕성이 발달했다. 학습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행동은 전혀 안 본다는 겁니다. 행동 변화는. 자, 그래서,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3월 달에 때렸어요. 참, 잘못 말했다. 그치? 5월 달에 안 때렸어. 그런데 왜 3월 달에 안 때렸니? 그랬더니, 왜 때렸니? 그랬더니, 심심해서. 5월 달에 왜 안 때렸니? 그랬더니, 때리니까 재미도 없어요. 이제 때리는 것도 지겨워요. 전혀 생각의 변화는 없죠. 이렇게 되면 학습됐다고, 행동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됐다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직 어떤 것만, 생각의 변화만 뭐가 된다? 그래서 인지 구조의 변화가 학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지 구조의 변화가. 그래서 그 유형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거 켈러의 통찰설. 물론 통찰설하고 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게 형태주의, 게슈탈트, 형태주의. 쌤들 다 들은 이야기들이죠. 안 들으면 큰일인데. 형태주의, 통찰설 이런 것들 다 아까 톨만의 잠재학습이라고 그러는데 톨만의 잠재학습도 굳이 넣는다면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크게 보면 여기는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고, 인지주의에서 가장 전형적인 학습 이론은 정보 처리 이론. 그쵸? 정보 처리 이론. 거기 쌤들 켈러 통찰설은 다 봤겠죠?
읽어봤겠죠? 그러면 왜 켈러 통찰사라고 형태주의하고, 자, 선생님, 형태주의는 우리 인간은 구분해서 보는 게, 분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본다는 거야. 다시요. 우리 인간은 뭐라고?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봅니다. 자, 선생님, 제가 왜 하얀색 이걸로 할까요? 바탕이 뭐니까? 배경이 뭐니까? 푸른색이니까 이게 하얀색이 훨씬 더 잘 띄어서 그런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죠. 자, 선생님 봐봐. 자, 이거 뭐예요? 답 한 번씩 해줘요. 심시한. 삼각형이죠. 뭔 삼각형이에요? 그냥 점이지. 점들이, 삼각형은 직선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냥 뭐에서 그냥 채워 넣어서 전체적으로 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어떤 거다? 형태주의. 형태주의는 원래 이렇게 인식적인 부분에서 발달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형태주의는 어떻게 더 발달해서 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켈러 통찰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켈러는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이 문에 독일을 못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머무르면서 원숭이 소장을 하는데 원숭이에게 실험을 하죠. 시행착오 실험을 해봅니다. 여기다 매달아놔. 그리고 여기 장대를 놓고 바나나를 매달아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뭐 할 거다? 시행착오설은 분명히 이것 갖고 여러 번 놀다가 우연히 이거 딴다. 그럼 두 번째는 또 이거 가끔 놀다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따겠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 학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행착오설이면 그 당시 이 시행착오설이 행동주의가 주류였으니까. 그런데 원숭이는 몇 번 띄워보긴 했어요. 몇 번 띄워보긴 안다는 거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걸 들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걸 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돼요. 시행착오설은 이렇게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건데 통찰설은 이렇게까지 몇 번 띄워보잖아. 하다가 갑자기 해결책을 찾아버리죠. 이게 통찰설 그래프고 시행착오설 그래프. 근데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원숭이가 왜 이걸 딸 수 있게 됐냐면 부분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온 거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걸 가지고 이걸 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통찰설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냥 이걸 강조하면 형태주의의 하나의 실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통찰설에 대한 실험이라고 하는데 형태주의에 대한 실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 조금 이런 전인설 무슨 전인설이라고 그래? 이렇게 배운 거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배운 전체와 통찰을 통해서 배운 지식은 다른데 잘 전이된다. 형태 이조설. 우리가 전인설 보면 전인설 뭐가 있어요? 전인설, 형식도요설, 동일요소설, 일반화설, 형태. 내일 모레 시험 보시잖아. 좀 형태 이조설 다 아시죠? 넘어갈게 그냥. 그래서 통찰설이자 형태주의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거기 41번은 아마 우리 쌤들이 통찰설을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켈러 나왔으니까. 그쵸?
그런데 어떤 게 답이다? 그렇죠. 거기 형태주의라고 돼 있죠. 형태주의. 그 다음, 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 이론은 7급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됐다고 그랬죠? 자, 다시요. 쭉 안 되다가 갑자기 해결됐다. 무슨 설? 그렇지, 통찰설. 답은 몇 번? 3번. 자,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형태주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학자는 세상을 지각할 때 외부 작업을 단순히 합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태주의에서 가장 예시로 많이 들은 게, 이것도 예시로 많이 들지만, 자, 우리 쌤 혹시 이런 것 이론할 때 불빛을 시차를 두고 깜빡이면, 시차를 부르고 깜빡이면 우리가 어떤 걸 겪게 돼요? 마치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죠? 시차를 두고 깜빡이면. 우리 남자쌤 나이트 많이 가보셨죠? 클럽 미안해요. 저 세대가 아니니까 클럽 많이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클럽? 안 가보신 분 됐습니다. 그런 데 가면 어때? 반짝반짝 뭐가 하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괜히 클럽 찾았네.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쫙 이렇게 화살이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 불빛을 뭐 한다? 시차를 두고 뭐 한다? 그냥 껐다 켰다만 했어요. 껐다 켰다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 현상을 파이 현상이라고 그래요. 파이 현상. 그럼 파이 현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쌤?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다. 그냥 단순하게 2가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까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잔상으로. 그쵸? 그런 걸 파이 현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형태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번, 어디 가고 있지? 자, 학자는 세상을 지각할 때 외부작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 이상의 1 플러스 1 이상의 알파레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장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와 관계를 파악하는 통찰에 주목한다. 통찰, 키워드 또 나왔죠? 자, 학습은 인지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 인지주의인데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건 완전히 행동주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 퀘러의 유인원 실험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쌤 이제 다 알겠죠? 이런 문제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겠죠? 퀘러의 다시요. 퀘러의 이 원숭이 실험이 왜 통찰설이자 형태주의인지 알겠죠? 자, 다시요. 통찰설로 이야기하는데 통찰은 어떨 때 일어난다? 전체로 봤을 때 일어난다. 다시요. 통찰은 전체로 봤을 때 일어나니까 형태주의 안에 통찰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인지주의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이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어디에다 쓸까요? 정보처리 이론은 여기 지금 대강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정보처리 이론은 중요하니까 이 그림을 잘 보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쌤들 많이 공부했나요? 그냥 설명 없이 그냥 답만 풀까요? 자,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시험장에 가서 하나라도 제대로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안 중요해서. 나는 세분필 좋아하는데 세분필. 여긴 너무 전략정신이 강하시네. 분필이 별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보가 들어오는 곳이 뭐라고 그럽니까? 감각, 기억. 이 정보 처리로는 우리 사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고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한 거예요. 키보드를 가지고 입력하면 CPU에서 하고 CPU에서는 무엇을 못하니까 오랫동안 하거나 또는 CPU는 워낙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옮겨요? 롬이나 CPU로 옮기죠.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머리도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출하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감각 기억은 들어오면 용량은 굉장히 뭐합니까? 큽니다. 근데 시간은 1초 이내, 1초 이내. 그러다가 뭐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많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작동 기억, 이건 작업 기억 또는 번역자에 따라서 단기 기억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한 것만 어디로 들어옵니까? 작동 기억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용량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7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배웠죠. 그렇죠? 7개를 전후한 슬롯으로 돼 있다고. 슬롯 돼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은 몇 초 이내? 20초 정도. 20초 정도 간다. 그러면 자 조금 이따 이제 주의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동 기억에서 이제 작업을 한 뒤에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아까 CPU는 그대로 남겨두면 자 전원 끄면 CPU에 있는 건 없어져 버리죠.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장하지 않으면 그쵸? 그래서 저장하러 간다. 그럴 때 뭐 어떻게 저장합니까? 우리는 장기 기억에 시연하고 부호화해서 그렇죠? 부호화는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호화는 조직화와 정교화. 자, 그다음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용량은 굉장히 크고 그다음 시간은 굉장히 장기죠. 자, 사람들이 죽으면서 나 장기 기억 다 채워서 장기 기억이 다 차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용량은 굉장히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시간도 굉장히 장기라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결국은 그런데 자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다음 작업을 할 때 지금 컴퓨터 다음 작업을 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가져옵니까? 롬이나 장기기억 장치에 있는 롬이나 USB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쌤들이 그렇게 궁금했던 이 인지가 뭐냐? 이 인지가 주의, 시험, 부호화, 인출 이런 것들을 인지작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해서 사고를 위한 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초인지 이렇게 보죠. 초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동 기억은 용량이 제한이 있네요. 자,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7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5에서 9까지 이런 슬롯으로 돼 있대, 슬롯.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게 되면
감각기에서 주의를 할 때 많은 것에 주의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무엇이 처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주의를 한다? 선택적 주의.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선택적 주의를 한다. 우리 선생님들, 자,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칵테일 파티 해본 사람? 칵테일 파티 가보신 분? 좋아요. 그쵸?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자, 칵테일 파티 가면 어때요? 거의 대부분 서 있고, 약간의 술 종류 엄청나게 다 줍니다. 안주 조금 주고. 먹어 위주의 파티에 담소 위주의 파티. 그런데 칵테일 파티를 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죠. 왜냐하면 다른 소리들은 귀만 때리고 가라고 놔두고 그 상대방의 말만 뭐한다? 주의 깊게 들으니까 작동기억으로 들어와서 자기 정리해서 말로 해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날 요구하고 있네요? 그럼 쌤 들려 안 들려? 들리죠. 자기 요구하면. 그럼 자기에 대한 것은 선택적 주의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구하면 바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무슨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 선택적 주의를. 그렇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문제를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청킹. 자, 용량. 다시 한번요. 이 용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인지 과부하됐다고 그러겠죠. 인지 과부하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너무 많은 걸 들어오면, 자, 오늘 수업 들었는데 너무 많은 걸, 새로운 걸 들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기억나 안 나? 이게 들어오다가 한 두세 개 들었는데 그 다음 건 공간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와서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I, U, N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묶어서 run 하고 한 곳에 넣으면 되겠죠. 세 군데에다가 I, U, N 넣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청킹이라고 그래. 청킹. 두 번째는 우리가 자동화. 자, 다시 한번 우리 지금 혹시 자기 차 있으십니까? 차. 좋아요. 처음에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했어요? 옆에 엄마가 지나가도 몰랐죠? 왜? 모든 슬롯을 뭘로 사용했다? 운전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자, 6개월, 1년 지나니까 뭐야? 지금 몇 년 타신 거예요? 1년쯤 되면 약간 의식은 하지만 내가 운전하나? 가끔 까먹죠? 그러니까 무의식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돼버리고. 그럼 자동화되면 이제 슬롯을 이만큼이나 필요 없어요. 이만큼만 해도 돼요. 조작 공간을 이만큼 줄여들고 대신에 이제 휴대폰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운전하고 휴대폰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동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중처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작동기억은 두 가지 판으로 돼 있대요. 두 가지 이렇게 슬롯으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는 의문판이니까 청각적인 거, 하나는 시청각판. 그러면 우리가 코끼리를 설명만 해줄 때는 이만큼이나 필요하겠지만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이 정도면 되겠죠? 그쵸? 그것들을 이중처리라고 그래요. 시각과 청각의 이중처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방법으로 뭐 한다? 용량을 극복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이제 시간을 극복해야 되겠죠.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연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 선생님들 중요한 정교와 조직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봐, 선과 유계로 이렇게 범주화시키는 거. 자, 선생님이 제가 뭐 하겠어요? 이를테면 자, 과일 하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먹는 어떤 거 예를 들면 생물 하면 뭐 이를테면 포유류, 양서류 이렇게 쭉 하죠. 포유류에서 다시 이렇게 묶어내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직화. 조직화를 해야 이렇게 우리가 인출할 수 있겠죠. 그다음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억하는 거? 그러면 자, 조직화의 핵심은 범주화시켜서 한다. 유계별로 범주화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 자, 우리가 봐봐. 정교화도 중요한 말인데 정교화는 어떻게 해서 오래 기억하려고 저장하냐면 정교화는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렇죠? 또는 기존의 정보와 연결시켜서 추가적인 정보, 기존의 정보와 연결시켜서 하는 거. 그렇죠? 자, 우리가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더니 자, 봐봐요. 서점에 갔더니 제일 먼저 책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죠. 생각 안 날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거기 점원하시는 분이 혹시 저자는 누군가요?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혹시 그럼 출판사라도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서점은 저희와 똑같아요. 인출할 때 세 가지 단서를 줬어요. 저자, 그 다음 출판사, 미안해요. 책 이름, 저자, 출판사 이렇게. 그러면 이거 잊어먹더라도 이걸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붙여놓으면 기억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이 아니라 인출이 잘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정교화입니다. 정교화. 그렇죠? 그래서 자, 조금 이따 이 개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 다음 여기 인출에 대해서는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이론 보겠습니다. 44페이지 44번 정보처리 이론의 부호화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보처리 이론의 부호화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쵸? 여기 물어보고 있죠. 자, 그 다음 이 필요한 정보를 덮여 개념지도 개요 등으로 조직화한다. 조직화 나왔죠? 키워드. 그 다음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선행지식과 선행지식과 연결해서 하는 건 정교화라고 그랬죠. 새로운 정보를 유사하고 유관한 정보 조각적 연합하여 유음하게 한다.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정교화의 일종. 새로운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화려한 주의는 어디 쪽입니까? 주의는 어디 쪽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네. 여기 아니네. 그쵸? 그래서 다시 한 번만요. 부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습하려고 해요. 학습이 목적이에요. 인출이 목적이에요. 선생님들 자, 지금 시험 보시니까 지금 많이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장에서 인출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인출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결국은 그러려면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보다 이런 부호화시켜서 했을 때 훨씬 인출이 잘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인지라고 그랬죠. 인지작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인출이 쉽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전략이라고 그래요. 인지전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주의 전략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슨 전략? 인지 전략. 정교화, 부호화 같은 거 하는 거.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여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상. 심상은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거. 그렇죠? 자, 어쨌든 선생님, 이런 문제 풀 때 이 그림만 있으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부호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지막은 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죠? 그 다음 거기 45번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부호와 제시된 정보를 저장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는, 그렇죠? 우리가 인출이 가능하도록 또는 저장 가능하도록 과정, 인출,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가져오는 과정, 조직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 정보와 연결, 조직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 정보에 연결하여 정보를 유의미한 형태로 정교한데, 그쵸? 그 다음 메타인지는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통제한다고 그랬죠? 그쵸? 다 관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인지는 자사지조야. 자신에 대한 사고와 자신의 사고에 대한 지식과 조절이야. 다시요. 자신의 사고에 대한 지식과 조절 뭐라고 그런다? 초인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왜 여기 앉으셨어요? 아마 나는 평소에 뒤쪽에 앉으면 주의를 잘 안 하더라.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그래서 앞으로 앉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뭐가 작용? 주의. 선생님에 대한 사고를 알았죠? 그래서 내가 뭐 했어요? 조절했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초인지라고 그랬다. 초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그걸 초인지라고 한다. 좀 쉬는 시간 됐나요? 몇 분 됐어요? 쉬는 시간 됐네요. 좀 쉬었다 하죠.